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먼저 보냈지만 씩씩하게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 털어놓아야 할지 몰라서 이곳에 보내게 됐어요. 우리 아들이 가슴 아팠을 걸 생각하면 저도 가슴을 뜯게 될 만큼 너무 힘든 일이긴 합니다. 아직도 가끔은 이 일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로 이 일을 털어놓고 씩씩한 엄마로 살아가려 해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응원도 보내주세요. 저는 27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은 겨우 3살이었죠.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언제 와? 그 어린 것이 매일 밤 아빠를 찾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왔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식당 일도 했고 마트 계산원, 청소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했어요. 안 해본 일이 없죠. 아들은 그런 절 보고 자라서 그런지 철이 일찍 들었어요. 어려운 집안 형편을 아니까 불평 한 번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4년제 대학에 합격했죠. 그것도 장학금까지 받고 들어갔죠. 엄마, 나 붙었어! 장학금도 받아!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오던 그날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입사했을 땐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느라 정신없었죠. 첫 월급 때 아들한테 받은 용돈 봉투를 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고생하지 말라고 저를 위로하던 아들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하네요. 작년 새해가 시작되던 해 아들이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나 승진했어. 이제 대리 아니고 과장이에요. 32의 과장이면 빠른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죠. 엄마, 그리고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도 생겼어. 30이 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안 하던 녀석이라 걱정했는데요. 주말마다 집에서 게임만 하고 맞선 해주겠다고 하면 귀찮다고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난 건 주말에 아들이 데리고 왔을 때였죠. 어머니, 너무 떨리네요. 전 최혜지입니다. 선호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긴 생머리에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정말 청순했어요. 나이는 아들보다 3살 어렸고요.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전 마케팅팀에서 일해요.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오빠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예비 며느리는 요즘 젊은 사람답게 표현에도 솔직하고 싹싹한 게 참 마음에 들었죠. 나중에 주말마다 아들과 함께 집에 들렀어요. 올 때마다 예쁜 꽃다발까지 사들고 와서 애교를 부리는데 정말 딸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았죠. 어머니, 나중에 저희 결혼하면 꼭 모시고 함께 살고 싶어요. 저희랑 살아주실 거죠? 말이라도 고맙다. 요즘 시대 시어머니 모시고 산단 며느리가 어딨어. 어머니 혼자 오빠 키우느라 애쓰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우리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엄마, 난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만난 것 같아. 행복해하는 아들 얼굴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한 지 6개월쯤부터 아들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원래 활발하고 긍정적이던 애가 너무 우울해 보이더라고요. 얼굴도 수척해지고 통화를 할 때도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어요. 선우야, 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아니야, 엄마.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연말이라 실적 압박도 있고. 하지만 엄마를 어떻게 속이겠어요. 뭔가 큰 고민이 있다는 게 훤히 다 보였죠.
어느 날 아들이 퇴근 후에 집에 들렀는데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며칠 동안 잠도 한숨 못 잔 얼굴이었죠. 손도 계속 불안하게 떨고 있었고요. 엄마, 선우야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얼굴이 이게 뭐니? 엄마, 회사에서 사람들이 날 다 이상하게 봐. 무슨 소리야? 자세히 말해봐. 모르겠어. 나만 지나가면 수근거리고 회식 때도 나만 빼고 따로 2차 가고. 여직원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나랑 마주치면 다음 거 타려고 내려. 나도 모르겠어. 그때 예비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선우 오빠 집에 있어요? 응, 방금 왔는데. 혜지야, 선우한테 무슨 일 있지? 숨기지 말고 얘기해줘. 전화기 너머로 예비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제가 가서 직접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전화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30분쯤 지나서 예비 며느리가 도착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어머니, 선우 오빠 요즘 회사에서 일이 있긴 한데요. 무슨 일인데 애가 저렇게까지 힘들어해. 그러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실은 회사에 오빠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서요. 무슨 소문? 그게 여직원들을 오빠가 불편하게 했다는 성희롱 비슷한...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소리쳤죠. 말도 안 돼. 선우는 그런 애가 아니야. 성희롱이라니. 그 말에 예비 며느리도 격하게 동의했어요. 저도 절대 안 믿죠. 오빠가 그런 사람 아닌 걸 제가 제일 잘 아는데. 제 생각엔 누가 일부러 소문을 낸 것 같아요. 오빠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 일로 아들은 점점 더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회사 가기가 무서워. 먹은 것도 없는데 계속 토가 나와. 그럼 며칠 쉬어. 병가라도 내고. 엄마가 죽 좀 끓여 갈게. 아니야, 그럼 더 이상해 보일 것 같아.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 문제에 예비 며느리도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퇴근 후에 아들을 만나서 위로해줬죠. 오빠, 내가 있잖아. 다 지나갈 거야. 우리 같이 이겨내자. 결혼하면 다 사라질 거야. 그리고 저한테도 자주 전화해서 상황을 알려줬어요. 어머님, 제가 오빠 곁에서 잘 지켜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때만 해도 예비 며느린 제 눈에 천사 같아 보였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들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을 때 새벽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김혜숙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지금이 몇 시인데 서울 강북경찰서입니다. 그 아드님이 김선우 씨가...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네? 우리 아들이 왜요? 무슨 일이시죠? 한강다리에서 투신하셨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하긴 했지만 이미... 그 뒤에 말은 제대로 듣지도 못했어요. 그냥 정신을 잃고 쓰러졌거든요. 정신을 차리니 이웃집에 살던 친한 언니가 제 얼굴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혜수가 정신 차려. 병원 가야지. 선우 안 볼 거야? 차가운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 영안실 안에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이 있었어요. 직원이 천을 들어 올렸을 때 정말 우리 아들이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감긴 눈, 입술도 이미 파랗게 변해 있었죠. 얼마나 추웠을까. 저도 모르게 아들을 안았어요. 선우야, 선우야, 일어나. 엄마야. 미친 듯이 아들을 흔들어 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차가운 몸뿐이었죠. 경찰이 유서를 보여줬어요. 아들 필체가 맞았어요. 더는 버틸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혼자 두고 가서 정말 미안해요. 단 2줄. 그게 아들이 남기고 간 전부였어요.
전 유서를 가슴에 안고 있었죠. 이제 남은 거라곤 아들이 남긴 유서 한 장뿐이었으니까요. 이어서 예비 며느리가 병원에 도착해 넋을 잃은 채 영안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예비 며느린 실신할 정도로 울었어요. 아들 시신을 붙잡고 흔들었죠. 오빠, 놔두고 어떻게 가려고?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평생 같이 있자고 약속했잖아. 예비 며느리의 절규가 영안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도 같이 무너져 내렸죠. 장례식장은 정말 처참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조문을 왔는데 다들 어색해하면서 수군거렸죠. 특히 아들을 괴롭히던 소문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 귓가에 들려왔어요. 그리고 부장이라는 사람이 인사를 왔죠.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어머님 되시죠? 저는 선우 직속 상사 최진호 부장입니다. 우리 선우가 회사 일로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알고 계셨어요? 제가 잘 몰랐네요. 더 신경 써줬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장이란 사람도 형식적인 사과만 하고 가더라고요. 묘하게 눈빛이 차가웠어요. 예비 며느리는 3일 내내 장례식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밥도 안 먹고 물만 겨우 마시면서 아들 영정사진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님, 제가 오빠를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오빠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니 더 안쓰러워서 오히려 제가 그 애를 위로했어요. 네 잘못 아니야. 넌 그동안 정말 잘했잖아. 우리 선우도 고마워할 거야. 마지막 통화에서 오빠가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 인사였나 봐요. 그래, 너라도 있어서 선우가 그나마 버틴 거야. 아들이 떠나고 전 납골당에 살다시피 했어요. 아들한테 넋두리라도 하고 오면 그래도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날도 첫 기일을 앞두고 납골당을 찾았어요. 매달 가긴 했지만 기일이 다가오니까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죠. 아침 일찍 김밥을 싸서 들고 갔어요. 아들이 좋아하던 불고기 김밥이었죠. 콜라도 한 캔 샀고요. 선우야, 엄마 왔어. 네가 좋아하는 김밥도 가져왔어. 먹어봐. 납골당 2층. 아들이 잠들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죠. 유골함 앞에 작은 종이가 놓여 있었거든요. 처음엔 누가 떨어뜨린 쓰레기인가 했어요. 하지만 종이가 명패 앞에 정확히 놓여 있었어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제발 여기로 연락해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글씨도 급하게 쓴 것 같았어요. 전화번호만 덩그러니 적혀 있고 이름도 없었죠. 처음엔 그냥 버릴까 했어요.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혹시 종교 권유 같은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이 불안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아들 유골함 앞에 일부러 놓고 간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망설였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10분은 고민했죠. 신호음이 3번쯤 흘렀을 때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저 여기 납골당에서 쪽지 보고 전화했는데요.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상대방이 급하게 물었어요. 혹시 선우 선배 어머님이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기다렸다는 듯 바로 아들 이름이 나오니 더 놀랐죠.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안도의 한숨처럼 들렸어요. 어머님, 드디어 연락이 됐네요. 저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김민지? 미안해요. 난 모르는 이름인데. 그 선우 선배님과 같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영업지원팀 막내였고요. 아니, 근데 왜 여기에 이런 쪽지를... 어머님, 선우 선배님 죽음에 대해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화는 어렵고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언제가 편하세요?
그런데 아들 후배와 만나기 바로 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무 연락도 없이 예비 며느리가 늦은 시간에 집으로 절 찾아왔어요. 정말 초췌한 얼굴로요. 어머니, 혜지야, 어유 들어와. 밥은 먹었어? 아유, 눈이 퉁퉁 부었네. 어머니, 저 이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예비 며느리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없으니까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자꾸 저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혜지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무 보고 싶어요. 매일 한강 가서 오빠 생각해요. 여기서 뛰어내렸구나 하면서. 저는 예비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저만큼 이 아이도 너무 힘들구나 싶었죠. 어머니, 사실 전 부모님이 안 계세요. 뭐? 그때 부산에 계시다고 했잖아. 죄송해요. 거짓말했어요. 사실 양부모님이었고 작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지금 혼자란 말이야? 네. 그래서 오빠랑 어머니가 저한텐 유일한 가족인데 이렇게 돼버려서. 그러더니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털어놨죠. 어머님, 사실 저 오빠랑 결혼 준비하느라고 전 재산 다 썼어요. 전 재산을? 웨딩홀도 제가 예약했고 신혼여행도 다 제가 준비했었거든요. 아니, 다 취소한 거 아니야? 취소는 했는데 위약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월세도 3개월이나 밀렸어요. 집주인이 이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갖고 있던 것도 부모님 장례식 하면서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예비 며느리는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없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사실 아들이 남기고 간 돈이 많진 않았거든요. 마음처럼 선뜻 주기가 어려웠죠. 혜지야, 나도 실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어머님, 저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제발 조금만 도와주세요, 네? 저 정말 오빠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알았어. 일단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게. 떨리는 손으로 아들 통장을 꺼냈어요. 잔고가 500 정도가 들어있었죠. 그래, 얼마나 필요해? 이 정도면 되겠니?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취직하면 바로. 통장을 건네면서도 묘하게 마음이 불편했죠. 아들이 힘들게 모은 돈인데 싶어서요. 그래도 결혼까지 약속했던 애가 혼자 남겨진 게 너무 측은하고 안쓰러웠어요. 근데 그게 시작인 줄 몰랐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오빠가 보험 들어놨던 거 있나요? 보험? 글쎄, 그거 확인해 봐야겠네. 제가 수익자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오빠가 바꿨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 며느리가 서류를 잔뜩 들고 나타났어요. 어머님, 여기 가요. 오빠랑 같이 살려고 받은 집이에요. 아니, 이런 큰 돈이 어디 있어서. 오빠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다 관리하고 계시죠? 무슨 소리야? 선우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어머님, 오빠 통장 다시 확인해 보세요. 분명 있을 거예요. 그때 예비 며느리 눈빛이 이상했어요. 간절함을 넘어서 집착 같은 게 보였죠. 예비 며느리가 전세 계약서를 들고 온 그날 아들의 모든 통장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걸 발견했죠. 아들이 죽기 전 6개월 동안 거래 내역을 보니 아무리 결혼 준비를 하고 해도 이 예비 며느리에게 돈을 보낸 기록이 너무 많았어요. 생활비, 병원비, 학자금 대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인지 통장엔 돈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대부분 예비 며느리에게 간 거였죠. 메모란을 보니 더 이상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혜지 아버지 사업자금 대출, 혜지 동생 학원비, 혜지 할머니 병원비. 부모님도 없다고 제 앞에서 그렇게 울어놓고 아버지 사업자금은 뭐고 동생은 또 누구란 말인가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가 찾아왔을 때 슬쩍 이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혜지야, 너 부모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했지? 네, 그렇죠. 아버지는 무슨 사업을 하셨어? 아, 그게 작은 가게를 하셨어요. 그래? 동생도 있었던 것 같던데. 선우한테도 동생 얘긴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때 예비 며느리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동생이요? 아, 사촌 동생 얘기하신 거예요? 사촌? 그럼 네가 학원비까지 대줬어? 그게 부모님 돌아가시고 제가 맡게 됐어요. 할머니도 계셨네. 병원비 내준 것도 그렇고. 할머니는 친할머니. 아니 아픈 건 외할머니예요.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말이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엔 부모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다더니 이젠 할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하고 자기 말에 점점 꼬이는 것 같았죠. 그저 가엾게만 보고 있었는데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아들 후배인 민지를 만나는 날이 됐어요. 약속 장소는 납골당 근처 조용한 카페였죠.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앳된 여자가 들어왔어요. 아, 어머님이시죠? 제가 연락처 남기고 간 김민지라고 합니다. 민지는 가방에서 사원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정말 아들과 같은 회사 직원이었죠. 저는 영업지원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배님이랑 같은 층에서 일했어요. 선배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신입 때부터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아유, 그랬군요. 근데 그 쪽지는 어머님께 꼭 알려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민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선우 선배님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라니? 회사에 돌던 소문 있잖아요. 여직원 성희롱했다는. 그건 완전히 조작된 거예요. 아니, 조작된 증거가 있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부터 보세요. 제가 혼자서 몇 달 동안 조사한 거예요. 서류를 펼쳐보니 그 안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선배님한테 성추행당했다고 신고한 여직원이 3명이었어요. 근데 이 진술서 보세요. 첫 번째 여직원은 6월 15일 회식 때 성추행당했다고 했는데 그날 선배님은 부산 출장 중이었어요. 출장 기록도 여기 있고요. 정말이었어요. 그 무렵 아들이 출장 간 날을 저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여직원은 7월 3일 오전에 엘리베이터에서라고 했는데 그날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종일 계단으로 다녔거든요. 퇴근 1시간 전에 고쳤고요. 3명 다 진술서가 허술해요. 증거는 더 있었어요. 민지가 핸드폰을 꺼내 카톡 대화를 보여줬죠. 이건 제가 점심시간에 몰래 찍은 건데 회사 여직원들끼리 하는 대화예요. 난 혜지 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 이거 괜찮은 거 맞지? 우리한텐 피해는 없대. 근데 선우 과장님 좀 불쌍하다. 안 잘리려면 방법 있냐? 그리고 100만 원이나 준다는데 그냥 하라는 대로 하자.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설마 이 사람들이 말하는 혜지라면 최혜지 말하는 거예요? 네. 어머님도 아시는 그 사람이요. 선우 선배랑 만난 최혜지 맞아요. 민지가 손을 떨면서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혜지랑 우리 부장님이 같이 있는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서 예비 며느리와 최 부장이라는 사람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작년 2월이에요. 선배님이랑 사귀기 전이죠. 그럼 설마 이 둘이... 네, 이 두 사람 관계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선배님한테 접근한 거고요. 저는 그 모든 걸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을 따라 죽겠다던 예비 며느리의 정체도 혼란스러웠지만 이 모든 걸 파헤치고 있는 민지라는 아가씨에 대해서도 불안한 마음은 마찬가지였죠. 내가 처음 본 민지 씨 말을 그대로 믿기가 힘드네요. 왜 혼자 이걸 조사한 거예요? 사실 저도 신입 때 부당한 일을 당했거든요. 무슨? 팀장님이 회식 때마다 저한테 술을 따르라고 했어요. 2차 가서 노래방에선 블루스 추자고 하고 거절하면 신입이 버릇이 없다면서 최저점 주겠다고 협박했죠. 아이 세상에,
어느 날 회식에서 또 그러는데 그때 선우 선배님이 나서주셨어요. 팀장님한테 대놓고 말했어요. 신입 괴롭히면 인사팀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겠다고요. 그 후론 팀장님이 절 건드리지 않았어요. 선배님이 계속 지켜봐 주셨거든요. 우리 선우가? 민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네, 선배님 덕분에 지금까지 회사 다닐 수 있었어요. 제가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실은 그때 무서워서 못 나섰어요. 그게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선배님이 돌아가신 뒤로 혼자서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민지가 말해준 이야기가 제가 알고 있던 아들의 모습이었죠. 그 말을 듣고 나니 왜 저에게 그런 쪽지를 남겼는지, 이 사실을 조사하고 있었는지 모두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는 민지가 책상 위에 노트북을 하나 꺼냈어요. 폴더가 빽빽하게 차 있었죠.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어머니. 제가 6개월 동안 조사한 자료거든요.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요? 최혜지가 이런 일을 처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민지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4명의 남자들이 이런 비슷한 일로 고통을 받았더라고요. 심지어 한 사람은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 모두 혜지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네, 모두 같은 수법이에요. 먼저 단기 계약직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타깃을 정해요. 6개월 정도 사귀면서 돈을 최대한 뽑아내고 회사에 성추행 소문을 퍼뜨려서 심리적으로 압박한 뒤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을 시켜요. 극단적 선택을 하면 그 다음 가족들한테까지 접근해서 또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마지막 동정심까지 전부 이용하는 거죠.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아,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정말 그 최혜지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어머님, 저도 처음에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확실해요. 민지는 너무 걱정스럽다는 듯 절 보며 이 말을 물었어요. 어머님, 최혜지가 지금도 어머님께 접근하고 있죠. 거의 집에 매일 오긴 하는데 조심하셔야 해요. 이젠 그 여자가 어머님을 노리고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마음으로 민지가 준 자료를 다시 꼼꼼히 읽어봤어요. 예비 며느리에게 당한 사람들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들 우리 아들처럼 창창한 나이에 성실하고 온순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날 밤 예비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내일 만나 뵙고 싶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편하게 만났겠지만 이젠 무서웠어요. 무섭긴 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진 들어보기로 마음먹었죠. 전 예비 며느리를 만나기 전에 민지를 먼저 불렀어요. 민지가 예비 며느리의 범죄 패턴을 상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보니까 대상이 다 똑같아요. 대기업에 다니는 미혼 남성, 부모님이 한 분만 있는 경우, 성격은 내성적이고 연애 경험이 적은 사람으로요. 선우 선배처럼 착한 사람은 완벽한 타깃이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선우를 사귀고 나서도 완벽한 여자친구 연기를 해요. 효도하고 다정하고 헌신적이고 시어머니한테 특히 더 잘했을 거예요. 어른들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요. 이런 나쁜 년, 그동안 그게 다 연기였단 거잖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귀면서도 가족이 아프다, 집안이 어렵다는 온갖 거짓말로 동정심을 유발해서 돈을 빼내고, 다 빼내고 나면 회사 동료랑 짜고 성희롱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고립시켜서 의지할 사람을 딱 자기 한 명으로 만들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선우처럼 그런 선택을... 저도 모르게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몸을 떨었어요. 그리고 민지는 마지막으로 예비 며느리의 통장 내역을 보여줬죠. 지난 5년간 최소 3억 이상을 모았더라고요. 강남에 오피스텔도 있고 외제차도 2대나 있어요. 근데 유가족들한텐 돈이 없다고 울면서 구걸하죠. 제가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근데 경찰은 왜 이런 애를 안 잡아? 자살로 처리되면 수사를 안 하니까요.
그리고 혜진은 항상 피해자 행세를 하니까 오히려 동정받고 의심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족들 돈까지 다 받아냈던 거예요. 연신 떨리는 제 손을 힘주어 잡으면서 당부했어요. 어머님,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녹음기도 켜두시고요. 저도 더 알아볼게요. 예비 며느리를 만나기로 한 날 아침부터 민지가 다급히 찾아왔어요. 민지가 노트북을 꺼내더라고요. 아들이 회사에 들고 다니던 노트북이었죠. 제가 몰래 빼왔어요. 인사팀에서 정리하기 전에요. 여기에도 뭔가 있을 것 같아서. 화면을 켜니 바탕화면이 그대로 있었어요. 우리 가족 사진을 배경으로 해뒀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웃고 있는 아들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PC 카톡이 로그인 되어 있었어요. 삭제된 대화도 복구 프로그램으로 다 살렸고요. 드디어 카톡창을 열었어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나눈 대화가 수백 개 있었죠. 처음엔 연인들의 대화였어요. 하트 이모티콘도 많고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나오고요. 그런데 8월부터 분위기가 싹 바뀌었더라고요. 오로지 돈 이야기뿐이었죠. 혜지야, 또 돈이 필요하다고? 이번 달에 벌써 500만 원 보냈잖아. 오빠, 나한테 주는 돈 아까워? 그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래. 오빠가 진짜 날 사랑한다면 이런 거 따지면 안 되지. 우리 할머니 수술비라니까.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 아들 소문이 퍼졌을 때가 충격이었어요. 처음엔 걱정하는 척했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은근히 아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말들이었어요. 오빠, 정말 술 마시고 실수한 거 없어?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나 회식 땐 술은 입에도 안 댔어. 솔직히 말해.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오빠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 근데 예비 며느린 계속 의심을 심었어요. 읽으면서도 소름이 돋았죠. 오빠 때문에 나까지 다들 이상하게 보잖아.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냐고 하더라.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해서. 이렇게 힘든데도 난 오빠 곁에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바로 이게 가스라이팅이란 거구나. 상대방을 서서히 미치게 만드는. 우리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화가 나서 노트북을 닫으려는데 민지가 말렸어요. 어머님, 더 봐야 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들이 죽기 일주일 전 두 사람의 대화였어요. 너까지 날 못 믿으니까 정말 죽고 싶어. 오빠가 나약해서 그래. 말로만 나한테 겁주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해봐. 나 정말 힘들다고. 어떻게 너도 날 못 믿어. 더 정 떨어진다. 그렇게 괴로워서 죽고 싶을 정도면 오빠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우리 아들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니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차라리 혼자였으면 이런 말은 안 들었을 텐데. 민지가 휴지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자살 교사예요. 혜지가 선배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라고요. 제가 조금 진정된 후에 민지가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이번엔 다른 폴더를 클릭했죠. 화면에 뜬 건 예비 며느리와 최 부장의 카톡 대화였어요. 대화 내용을 읽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선우가 많이 힘들어해? 요새 어때? 오빠, 계획대로 진행 중이야. 거의 무너졌어. 그들은 무슨 게임을 하듯이 우리 아들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더 역겨운 건 둘이 연인 사이였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이런 메시지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결국 그 못된 년이 최 부장이랑도 만났다는 거잖아요. 민지가 설명을 덧붙였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 최 부장님은 원래 여자 문제가 많았대요. 신입 여직원들 괴롭히는 걸로도 유명했고요. 근데 선우 선배님이 그걸 막아줬다는데 부장님 입장에선 선배님이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민지가 사설 탐정까지 동원해 알아낸 또 다른 증거를 보여줬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었는데 최 부장이 예비 며느리에게 매달 300만 원씩 송금한 기록이었어요. 이 돈으로 뭘 했냐면요.
여직원들한테 돈을 나눠줬더라고요. 각자 100만 원씩요. 거짓 증언 대가였던 거예요. 여직원들도 나쁘지만 그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부장님이 뒤에서 압력을 넣었거든요. 제가 분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 짜고 친 거네? 우리 선우 죽이려고? 이것들이... 네, 선배를 퇴사시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버티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제 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치밀어 올라서 소리를 질렀죠. 무언가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인연을 그냥 둘 수 없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민지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진정하세요. 법으로 싸워야죠. 제가 다 준비했어요. 선우 선배를 위해서 참으세요. 순간 아들 이름에 힘이 풀렸어요. 아들을 생각하며 분노를 겨우 눌렀죠. 그날 오후 약속대로 예비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어요. 계속 심장이 쿵쾅거렸죠. 민지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저는 옷 안에 작은 녹음기를 숨겼어요. 현관문을 연 순간 예비 며느리는 눈가를 일부러 붓게 만든 것처럼 빨갛게 만들어서 왔더라고요.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머리채를 잡고 싶어 손이 떨렸죠. 어머님 잘 계셨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어요. 예비 며느린 거실로 들어오면서 주변을 슬쩍 둘러봤어요.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죠. 어머님,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사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마치 연극을 하듯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제가 임신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죠. 선우 오빠 아이예요. 3개월이에요. 병원 진단서를 내밀었어요. 산부인과 도장이 찍힌 임신 확인서였죠. 저를 보는 눈빛이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순진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님, 이 아이는 선우 오빠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제가 낳아서 키우고 싶어요. 오빠 닮은 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뻔뻔스럽게도 보험금 수익자 변경 서류, 아파트 명의 이전 동의서, 그리고 대출까지 한 장 한 장 펼쳐놓으면서 돈 달라는 말을 아이 핑계로 말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선우 오빠 보험금을 제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아파트도 제 이름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하고 저랑 살려면 그 정도 기반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점점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놀란 척하며 물었죠. 그렇게 많은 걸 한꺼번에? 어머니,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어머니 명의로 대출 좀 받아주세요. 2억 정도만요. 뭐? 2억이나? 왜 그렇게 많이? 사실 오빠가 남긴 빚이 있어요. 인터넷 도박 때문에 진 빚이 3천만 원이고 제가 그걸 모르고 오빠 도와주다가 진 빚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거짓말도 정도가 있지. 아들이 도박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애써 화를 참으며 말했어요. 선우는 도박 같은 거 안 했어. 절대로. 내 아들을 엄마인 내가 모르겠니? 처음엔 저한테도 숨겼어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시작했대요. 제가 말렸는데도. 가짜 서류를 보여줬어요. 온라인 도박 사이트라는데 그건 누가 봐도 조작된 거였죠. 어디 지금 이딴 걸 내밀어?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 제가 소리를 지르자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가식을 벗어던진 진짜 얼굴이었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오빠 아이를 임신했다고요. 어머님한테 손주잖아요. 그것도 못 믿겠다 나는. 정 못 믿으시겠으면 양수검사라도 할까요?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러다가 어머니 손주 잃으면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 배를 쓰다듬으면서 저를 위협하듯이 말했어요. 정말 무서운 애더라고요. 예비 며느리가 떠난 직후 민지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전 호흡이 가쁠 정도였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년이 임신했다는데 그것도 거짓말이겠지? 당연하죠, 어머님. 지금 제가 모시러 갈게요. 꼭 만나셔야 할 분이 있어요. 30분 후 민지가 차에 저를 태워서 주소를 찍더니 바로 출발을 하더라고요. 어디 가는 거야? 5년 전 피해자 어머님 댁에 가요. 어머님이 혜지 실체를 확실히 아셔야 해요. 선우 선배님이랑 똑같은 일을 당했더라고요. 제가 피해자 가족들 찾아다니면서 연락처 받아뒀거든요. 그렇게 안산의 한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힘없이 나왔어요.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었는데 오랜 슬픔의 흔적 같았죠. 어서 오세요. 전 이준 엄마예요. 민지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 안쪽에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아들의 영정사진이었죠. 준호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우 씨, 우리 애랑 똑같더라고요. 그 여자, 그땐 김수연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이름도 참 많았네요. 처음엔 천사 같았죠. 집안일도 도와주고 음식도 해주고. 저보다 준호를 더 아끼는 것 같았어요. 근데 6개월쯤 지나니까 돈을 달라기 시작하더라고요. 병원비, 부모님 수술비, 생활비. 준호가 안 주면 마음이 변했다면서 울고불고. 들으면서도 놀랐죠. 정말 우리 아들과 너무 똑같았어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성추행 소문이 났죠. 우리 애가 억울하다면서 매일 울었어요. 그러다 결국 11월에 스스로 그렇게. 우리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같은 달에 같은 방법으로 아들을 잃었더라고요. 장례식 때도 3일 내내 오빠 없이 어떻게 살아면서 울었어요. 저보다 더 슬프게 우는데 어떻게 그런 애를 제가 의심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장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리 애가 도박 빚이 5천만 원 있다더라고요. 그것도 똑같네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서류도 다 위조였더라고요. 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아들 명예라도 지켜주고 싶어서요. 자연스럽게 서로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그 모습을 보더니 민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여자 수법은 항상 같아요. 완벽한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요. 이제 두 분이 힘을 합쳐야 할 때예요.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게 하려면 똘똘 뭉쳐야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두 분 한도 다 풀어줘야 하고요. 준호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면서 힘있게 들어올렸어요. 우리가 못 지킨 아들들, 이제라도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야죠. 그년을 절대 그냥 둘 수 없어요. 끝까지 해보시죠. 그날 집에서 나온 후 우리는 작전을 짰어요. 함정에 빠뜨릴 완벽한 계획을요. 혜지가 원하는 걸 주는 척하면서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미끼인 거죠. 그래, 이젠 뭐든지 무서울 것도 걱정되는 것도 없어. 다 해볼게. 다음 날 예비 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최대한 힘없는 목소리로 연기했죠. 혜지야, 어제 일은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갑자기 왜 이러세요? 생각해보니 네 말이 맞아. 선우 아이라면 당연히 낳아야지. 내가 도와줄게.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세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 같네요. 그래, 근데 대신 조건이 있어. 정말 선우 아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거든. 그건 저도 알아봤는데 양수검사는 위험하대요. 요즘은 피검사로도 된다던데. 그것만 확인되면 다 해줄게. 집도 보험금도. 예비 며느린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내일 만나요, 어머님. 전화를 끊자마자 작전을 시작했죠. 내일 혜지 만나기로 했어. 준비됐지? 네, 어머님. 경찰도 대기시켜놨어요. 떨지 말고 잘하세요. 다음날 예비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이번엔 더 많은 서류를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일단 필요한 서류는 다 준비해 왔어요. 서류를 펼쳐놓는 모습을 보며 오늘이 네 인생 마지막이다 생각했습니다.
혜지야, 근데 말이야. 난 선우가 도박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혹시 증거 있니? 물론이죠. 여기 보세요. 자신 있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이용 내역과 대출 서류였죠. 이게 다 진짜야? 당연하죠, 어머니. 일단 여기 서명하세요. 은행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상하게 저를 재촉했어요. 그때 제가 물었죠. 혜지야, 근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 뭔데요? 너 진짜 이름이 뭐야? 박지연이야, 최혜지야? 순간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박지연은 옛날 이름이에요. 그냥 궁금해서. 며느리 될 사람 본명도 모르면 이상하잖아. 계속 경기하는 눈빛으로 절 봤어요. 최혜지가 맞아요. 그냥 아파성 쓰기도 싫었고요. 말하자면 복잡한데 저도 집안에 문제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차근차근 다 말씀드릴게요. 그럼 김수연은 이준호랑 만났던 애는 누구야? 예비 며느리는 놀라서 벌떡 일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뭐라고요? 어머니 제 뒷조사했어요? 조사? 아니야. 그냥 이준호 어머니가 나한테 알려주셨어. 이준호, 김정훈, 박민수 다 네가 죽인 거지?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입니다! 예비 며느리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경찰 2명이 바로 문을 막아섰어요. 그리고 도망치려는 걸 보자 제가 눈이 뒤집혀서 먼저 달려들었죠. 어디가 이년아? 제가 예비 며느리 머리채를 잡았어요. 평생 누구와도 싸워본 적 없는 제가 말이에요. 우선 선우 돌려줘. 내 아들 돌려내! 그년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때렸어요. 경찰이 말리는데도 미친 듯이 때렸죠. 네가 우리 선우를 죽였어. 이 살인자 같은 년, 이 악마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민지와 경찰이 겨우 절 떼어냈어요. 예비 며느린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미친년, 다 찍혔죠? 당신 날 폭행했어? 이것도 고소할 거야? 제 앞에서 끝까지 뻔뻔하게 소리쳤지만 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고소해! 해! 근데 우리 선우는 누구한테 고소하니?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애는! 제가 울부짖었어요. 아니, 그건 울음이 아니라 짐승 같은 절규였어요. 겨우 32에 이제 막 과장 달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얼마나 행복해했는데. 아들 생각에 그대로 무릎이 꺾여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힘든 애를 죽으라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이 나쁜 년아! 다시 그년을 덮치려는데 민지가 제 몸을 안으면서 말렸어요. 어머님 이제 됐어요. 경찰이 데려갈 거예요. 더 기운 빼지 마세요. 안 돼, 아직 안 끝났어. 인연이 얼마나 우리 선우를 괴롭혔는지 알아? 매일 나한테 엄마 난 나쁜 사람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그러면서 울었어. 다 인연 때문이야. 경찰이 예비 며느리를 수갑채워 일으켜 세웠고 마지막으로 절 보며 비웃었어요. 어머님도 참 불쌍하네요. 아들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순간 그 말에 제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뭐라고? 너 뭐라 그랬어? 현관에 있던 신발을 잡히는 대로 잡아던졌더니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죠. 너 같은 악마한테 우리 선우가 당한 게 아니야. 차라리 사고로 죽었으면, 병으로 아파서 간 거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너 같은 게, 넌 사람도 아니야. 그때 뒤에 서 있던 준호 어머니가 저를 껴안았어요. 이제 그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전현을 감옥에 보내야죠. 우리 애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들을 잃은 두 엄마끼리 서로를 붙잡고 울었어요. 민지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선우 선배가 하늘에서 다 볼 거예요. 엄마가 복수해줬다고
고맙다고 할 거예요. 경찰차가 떠나고 저는 현관문 앞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선우야,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저는 몇 년 만에 아들 방에서 잤어요. 아들이 덮던 이불을 꼭 껴안고요. 아직도 아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지켜줄게. 거기서 편하게 있을 수 있게. 체포된 지 일주일 후 예비 며느리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시작됐어요. 어머님,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어요. 뭔데? 혜지가 임신이 맞대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 그 악마 같은 몸에 우리 손자를 품고 있었을까 두려웠죠. 진짜야? 그럼 정말 선우 아이를... 아니에요. 최 부장 아이래요. DNA 검사 결과 나왔어요. 역시나였어요. 그녀는 끝까지 거짓말쟁이였던 거예요. 며칠 후 준호 어머니를 비롯해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우리 집에 모였어요. 이 사건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연락이 닿았죠. 그때 민지가 서류 뭉치를 가져왔어요. 어머님들, 이거 보세요. 그 여자가 피해자들한테서 받은 돈 총액이 5억이 넘어요. 5억? 네. 그 돈으로 강남의 오피스텔 2채, 외제차 3대, 명품 가방만 50개를 넘게 샀대요. 우리는 모두 분노했어요. 우리 아들들의 목숨값으로 산 것들이었으니까요. 얼마 뒤 최 부장도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 소식을 들은 날 아들의 회사 동료들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아들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었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선우를 못 지켜서. 그리고 한 여직원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거짓 증언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인사고과로 협박해서 정말 죄송해요. 과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최 부장이 절 추행하려 할 때 막아주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배은망덕하게... 저는 두 여직원을 일으켜 세웠어요. 진짜 나쁜 놈들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때 또 다른 직원이 말했어요. 최 부장이 횡령한 돈이 2억이 넘는데요. 그동안 여직원 성추행한 것도 다 드러났고요. 그 돈으로 둘이 놀았겠죠? 그것도 경찰에 다 넘어간 거죠. 네, 그 호텔 기록 보니까 일주일에 3번씩 만났대요. 선우 과장님이 죽던 날도... 차마 말을 끝맺지 못하고 울먹였어요. 제가 바라는 건 우리의 억울함 풀어주는 거예요. 꼭 명예를 지켜주세요. 며칠 후 최 부장 부인이 절 찾아왔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40대 후반의 단정한 여성이었는데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제 남편이 그런 짓을 정말 몰랐어요. 바람 피운 것도 선우 씨를 몰아간 것도. 저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남편 재산 다 정리해서 피해자분들께 보상하려고요. 선우 씨 목도. 괜찮아요. 이 일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최 부장 부인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아들이 최 부장에게 쓴 항의 편지였죠. 착한 우리 아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이 편지를 받고도 오히려 선우 씨를 더 괴롭혔나 봐요. 죄송합니다. 저는 편지를 꼭 쥐고 울었어요. 선우야, 얼마나 억울했니? 엄마한테라도 말하지 그랬어. 선고 후 한 달이 지나고 저는 교도소로 면회를 갔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아니,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더 창백했죠. 하지만 이 눈빛은 여전히 사악한 뱀 같았어요. 왜 오셨어요? 구경이라도 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선우 마지막 날 정말 네가 전화 받았어? 네, 뭐 죽기 30분 전에 전화가 오긴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는데 엄마한테 미안하다고요. 뭐 못난 아들이라서 죄송하다고 그런 말도 했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마지막까지도 저를 생각한 마음이 느껴졌죠. 그리고 그게 다예요. 그리고 끊었어요. 말해줄까 하다가 귀찮아서. 거짓말하지 마. 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 통화 녹취록이야. 경찰에서 복원했어. 선우는 살고 싶다고 했더라. 그리고 도와달라고도 했고. 근데 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냥 살지 마. 어차피 오빤 끝났어. 이렇게 말했더라고.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도 귀찮다고 끊어버렸지. 제 말에 고개를 숙였어요. 네가 우리 선우 마지막 희망을 끄는 거야. 살인자야 너는. 근데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놀랍게도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다 후회해요. 뭐? 선우 오빤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진짜 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감옥에서 생각해봤어요. 왜 그렇게 살았나? 왜 그런 짓을 했나? 갑자기 울먹였어요. 어릴 때부터 아무도 절 사랑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친구들도.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어요, 세상에. 그만해! 역겹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오빠만큼은 진심으로 절 아껴줬어요. 근데 전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더는 들어줄 수 없어 일어섰어요. 그래, 언젠간 여긴 나올 거야. 하지만 우린 기다리고 있을 거야. 피해자 가족들이 두 눈 뜨고 너를 보고 있을 거라고. 넌 절대 다신 예전처럼 살 수 없어. 어딜 가든 살인자라는 꼬리표가 널 따라다닐 거야. 죽는 날까지. 아니, 그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보였어요. 무엇보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게 될 거야. 선우처럼 착한 사람을 죽인 죄, 그게 너의 지옥이 될 거니까. 감옥에서 있는다고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란 것만 알아. 여기가 끝이 아니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밖에서 민지가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떠셨어요? 진짜 후회하는 걸까요? 모르겠어. 그래도 시원하다. 이제야 다 끝난 것 같아. 교도소를 나오면서 하늘을 봤어요. 맑은 하늘이 우리 아들 웃는 모습 같았죠. 그리고 전 엄마들의 인연으로 하늘에 있는 아들들도 친구가 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선우야, 외롭지 않지? 준호, 정훈이, 민수도 있잖아. 거기서 다들 친구 됐지? 서로의 기일에 함께하면서 납골당에 모여 각자의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됐어요. 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공감이었죠.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들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나약하고 이기적이라고요.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을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에 대해 한 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을 향한 비난보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가해자들을 향한 조사가 더욱 철저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하늘에서라도 억울하지 않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이 글을 끝으로 아들을 잘 보내주려고 해요. 이제는 가슴에만 묻어두고 앞으로 나아가려고요. 사랑해, 내 아들 선우야. 영원히 사랑한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